네, 2022년 7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어스태핑을 담당하는 청와대의 최고 실무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수석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 홍보수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청와대 대변인은 아십니까?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실은 이 도어스태핑을 중단하는 이유를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랍니다. 현재 한 그 출입기자 중에서 한 7, 8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네요. 그 가족들도 걸리고 지금 코로나 다시 확산세라 그러죠. 그래서 잠정 중단했다라고 밝혔는데, 밝히면서 토를 달았죠. 윤 대통령은 출입기자들 이상으로 도어스태핑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근데 야당은 웃기지 마라. 무슨 변명이냐. 불리하니까 그렇지 하고 퍼붓고 있어서 윤 대통령이 당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매우 당황스러워한다. 굉장히 이걸 좋아했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매일 대통령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기자들을 제외하고는 극소수다. 경호처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이번에 아베 일본 전 총리가 암살당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태서겠지. 안전을 이유로, 윤 대통령과 기자들의 안전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일시 중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나 뭘 해보면요, 결국은 경호가 제일 세져요. 이렇게 하면 위험하십니다 그러면 본인이 위축되잖아요. 그 다음 의전이 제일 세져요. 국정? 그거 다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렸다는 건데 뭐 그렇게 반발이 많냐? 라고 그렇습니다. 야당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지금 데드크로스가 한참 지났죠.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는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핑계로 도어스태핑을 안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실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사 실패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말실수도 있었고. 말실수는 뭡니까? 아니, 우리가 전 정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런 소리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래서 정권 교체해줬잖아. 문재인이 하도 못해서 당신이 해보라고 뽑아줬는데 우리가 전 정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정권 교체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해줬는데 그런 소리 하면은 참 진짜 할 말 없죠. 이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하여간 국민소통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게 5월 10일인가? 5월 11일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도어스태핑이라는 걸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통합이라며 협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노동, 교육, 연금 이걸 개혁하면은 그 정권은 무너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왜? 가장 쉬운 게 교육입니다. 노동이나 연금은 금방 이해되실 거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좋은 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거는 엘리트라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다 보면 엘리트 학교에 못 집어넣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엘리트 위주로 교육을 개혁하면 지지율이 확 떨어집니다. 또 그리고 어떤 평준화 위주로 가보면은 또 그건 그거대로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또 시끄럽습니다. 교육은 개혁하면 할수록 계속 개혁하는 자가 손해를 봅니다. 노동도요, 노동자의 이익을 올려주면 기업들이 힘들어져서 결국은 노동시장이 줄어듭니다. 노동자를 우대하면 산업이 죽으니까 시끄럽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제한하고 그러면은 또 노동자들이 반대하니까 시끄럽고, 손대면 손댈수록 어렵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걸 손을 안 대면 또 국가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5월 16일 시정연설에서
이걸 바로 손대겠다 그랬고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문에서 양손에 떡 들고 이렇게 흥청망청 했던 게 문재인 정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세계는 냉전으로 가고 있는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걸 끊어내겠다. 그리고 나토에 가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습니다. 딱딱 분명하게 갔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조금 이상하게 가기 시작한 게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성을 너무 장관이 안 썼다 그러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시야가 좁았다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여성을 막 장관으로 후보로 올렸죠. 그렇게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엉망진창이 됐죠. 정호영 복지부 후보자, 김승희 복지부 후보자, 또 박순애 씨는 장관이 되긴 했지만 여성으로 한 사람들도 말이 많아지면서 그러다 결국은 뭐 전전국과 비교해보라고 본인이 화까지 내다가 이렇게 돼버렸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담 갔다 오면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저는 박지원 씨가 참 얄미워요. 김 여사 패션은 90점 이게 띄우는 게 사실은 조롱이죠.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더니 김건희 여사 때문에 또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가 매우 어렵죠. 제가 윤정부 출범하면서부터 퍼펙트 스톰이 닥쳐온다. 퍼펙트 스톰. 우선 이재명이가 살려고 버둥거리는데 그거 어떻게 잡을래? 박지원 어떻게 잡을래? 서서박 어떻게 잡을래? 경제 어떻게 할래? 그랬는데 지금 막 폭풍처럼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무엇이냐? 문을 걸어가는 거예요. 출근길이나 퇴근길 그 집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사전 약속은 안 하죠. 저도 기자 한참 뛸 때 특정인 만나기 위해서 그 집 앞에서 뻗치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근을 할 테니까 12시 넘어서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이제 새벽 가서 출근을 할 테니까 새벽 가서 기다리고 있다 딱 잡고 이제 나와서 한마디 물어보고 뭐 하고 해서 이런 취재를 잘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과거에 보면 타신 분들이 쓰지 못하는 특정 인사의 발언을 했는데 그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 추적해 보면은 그분이 이제 다니는 교회 가는 시간을 알아내가지고 그때 이제 탁 같이 가면서 질문하거나 그러니까 남들은 평일날 취재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렇게 안 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잘했는데 이게 이제 도어 스태핑인데 사실은 이거는 인터뷰를 당하는 인터뷰의 입장에서는 허가 찔리는 거죠. 갑자기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피합니다. 근데 본인이 원체 억울하거나 말할 기회가 없는 사람은 그게 기회가 되죠. 근데 갑자기 당하는 경우에 준비된 말이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없으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도어 스태핑은 그래서 내 본뜻을 전달하기 너무 짧은 겁니다. 억울한 거 한마디 이렇게 중요한 한마디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누가 도어 스태핑을 하자라고 제안해서 윤 대통령이 했는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저걸 생각했다라는 걸 보면서 윤 정부의 언론관이 짧다라고 평가합니다. 박정희 시절, 제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기자를 하신 분은 못 만나봤습니다. 그때는 경무대에 갔는데 경무대 출입기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은 저는 만나본 적이 없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좀 만나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 출입기자를 또 만나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담당했던 기자치고 두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박정희 전두환은 어떻게 했느냐? 쭉 들어보면은 그때는 기자가요. 대통령의 측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대화하고 같이 논의하고 하면서 국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걸로 봤습니다. 그 이전, 그러니까 박정희 이전의 기자들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국가 문제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개입했습니다. 실력자들 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계속하면서 그분들 생각을 전하면서 자기도 얘기 전달하면서 해갖고 그때의 기자들은 거물 기자들입니다. 대통령하고 바로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에 대해서 신문사에 있는 사주들도 어떻게 못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VIP죠, 기자들이. 그래서 그런 기자들은 대통령하고 같이 또 대통령한테 봉급받는 것도 아니까 바른 말도 합니다. 영향력도 세고. 그래서 누가 뭐 어떤 직원이 부탁하면 이제 누구 좀 시켜주세요. 그런 얘기도 하면서 바른 말도 합니다. 또 대통령이 들어줍니다. 또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또 그런 건 잘해요. 한 식구로 여겨졌기 때문에 잘 갔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야당을 했던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 여당을 하다 야당이 된 사람이 김종필인데 삼김씨는 어땠냐? 삼김씨도 자기들을 담당한 기자들하고 다툼이 거의 없었어요. 이분들 시절은 저도 이제 취재를 해서 아는데 이 삼김씨 담당하는 기자들은 아침 안 먹고 그냥 이들 집으로 갑니다. 동교동, 상도동 뭐 이렇게 갑니다. 가면 거기서 아침 얻어 먹어요. 거기서 아침을 줍니다. 예. 아침 먹고 앉아가지고 그 이제 사모님도 하고도 얘기하고 뭐 비서들도 거기 다 와 있어요. 같이 지내다가 뭐 같이 나오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기자들은 김영삼, 김대중 한 세력이었어요. JP하고도. 그리고 뭐 누구를 국회의원 시켜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사람 안 됩니다 하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파워풀했죠. 그 정치부 기자들 전성시대였습니다. 그 시절에 또 기업 출입하는 경제부 기자들은 어땠나?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하고 자주 만났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뭐 선물도 제법 많이 받은 걸로 알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을 생각에 동의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잘은 모르겠는데 일본 언론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 언론은 1972년에 다나카 가쿠에이가 일본 총리가 돼가지고 가다가 다치바나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에서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다나카 가쿠에이의 금권과 뭡니까 뭐 그걸 쓰면서 그 다나카가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를 쫙 문해춘지에 쓰면서 일본 검찰청 도쿄 특수부가 다나카 가쿠에이를 체포하게 되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뭐 종료되긴 하지만 그때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나 마이니치, 요미우리 기자들은 그게 기사가 안 된다고 봤어요. 한통속이었기 때문에 다나카 가쿠에이라 우리나라가 그 따라간 거죠. 기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다치바나 다카시는 왜 기사가 안 되냐? 왜 럭키드 마틴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써가면서 자기 개파 정치를 하느냐고 써가지고 그게 엄청난 파문을 일으켜서 일본에서 최초로 총리를 수사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미국의 방위산업청은 해외에 가서 적법한 로기 자금 이상의 자금을 쓰지 마라. 쓰면은 그 회사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갖고 미국 기업들은요 뇌물을 못 줍니다. 뇌물을 준다면 영수증을 바꿔줍니다. 참 어렵죠. 유럽 기업들은 줍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기업들 무기 파는 거 쭉 지켜보면서 제가 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 친구들은 영수증 없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일본 기자들 시스템을 다치바나 다카시가 한번 깼던 건데 그런 시스템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쭉 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각 언론사를 대표해서 청와대 통하는 아주 핵심이었고 다음에 그 다음서는 편집국장 되거나 간부로 올라가는 거고 3기시 담당하는 사람들은 유력한 정치인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다가 그쪽 정당에다가 국회의원도 하고 뭐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한통속이 됐던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대신에 그분들 생각을 가장 잘 전달했고 뭐 도어 스태핑으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물어봐도 척하면 척 다 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근데 그래도 이제 생각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1974년도인가요? 유신을 할 때 동아일보는 박정희와 가까운 기자들이 제법 많았음에도 그건 아니다 하고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할 수 있었던 건 1등이기 때문이죠. 1등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못마땅해서 박정희 정권에서 동아일보에는 광고를 못 실게 합니다. 그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광고문을 허옇게 나갑니다.
그게 처음에는 아주 국민적 관심을 끌어서 국민들이 헌금도, 동아일보 지지 헌금도 내주고 하는데, 그 헌금, 사실은 신문사라는 게 광고 갖고 돌아가는 건데, 광고가 없으면 힘들죠. 헌금이 국민 열성은 느껴지지만 회사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많은 기자를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동아일보 해직 기자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좀 나오게 되고, 그런 기자들이 나중에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 한겨레입니다. 한겨레는 처음부터 이제 기존 취재 방식과 달리하고 공격적이었죠. 그게 이제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저 같은 사람들이 기자 시작할 때 한겨레가 막 만들어지고 막 그랬었죠. 새로운 언론을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언론인들이 이 정권하고 싸우다가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언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좌파들이 언론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게 말지 같은 거죠. 말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언론이 생기면서 이 언론과 하나 되거나 거기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지 않나, 언론과 하나 돼서 국가를 같이 끌고 가던 그런 국가 언론 정부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언론이 이제 두 개로 쪼개지는 거다.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쭉 지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뭐 부정부패가 있다면 김영란법까지 오면서 기자들이 누구를 만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 먹는 것도 이제 조심스러워지고, 몇 차례 한겨레 신문에서 그런 걸 보도하면서부터는 잘 안 하면서 점점 이렇게 대통령과 기자들, 유력 정치인과 기자들 관계가 멀어졌죠. 몰래 어떻게 하는 건 몰라도.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서는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요? 인터넷 언론들도 일정한 자유 조건 갖추면은 똑같이 동아조선하고 똑같이 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언론들, 기성 언론들하고 노무현 정권하고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전까지는 기성 언론, 그래서 언론 고시란 말이 있었어요. 저희가 들어갈 때는 4대 매체, 동아조선, 중앙, 한국, 이거 4대 매체는 철옹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겨레가 생기고 뭐 생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인터넷 매체랑 똑같이 경쟁시키니까 어떡합니까? 네이버나 다음에서 인터넷 매체가 올린 것에 막 많이 봤다고 클릭이 붙으면은 그게 탑으로 올라가니까 저쪽에서는 그쪽을 더 우대하면서 기존에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던 동아조선들은 이렇게 밀려나니까 이제 싸움질이 붙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려고 그랬어요. 기성 언론과는 거리를 두면서 저자들은 박정희 전두환 편이었으니 내 편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언론들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다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인터넷 언론하고 마구잡이로 가지도 않고 기자실을 부활시켰지만은,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좌파들이 그거는 기레기 시스템이다 하니까 못 갔죠. 어정쩡하게 갔고,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과의 관계를 아버지처럼 잘하지 못했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소극적이었죠. 그러다가 촛불사회 났을 때 최순실 사건 났을 때는 언론 때문에 무너졌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아주 실패했죠. 그럼 문재인은 어땠나? 이게 참 재밌는 게, 동아일보가 70년대 1등이니까 박정희랑 그렇게 한 편이 돼도 까잖아요. 그죠? 이 기성 언론들이 노무현 때부터, 김대중 때부터 얻어맞으면서 하면서도 꼴찌가 됐으면 되는데 안 무너지니까 이 언론들이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재인 정권에서 드러나는데, 그 시절엔 또 조선일보가 1등입니다. 조선일보가 계속 문을 깝니다. 동아도 깝니다. 기성 언론하고 문화가 충돌하니까 문이 그건 거분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 씨가 A4 용지만 있는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그래서 언론과의 접촉에 거리를 계속 두는 거죠. 이제 언론하고 정부하고 하나가 돼갖고 막 굴러가서 협조를 구하던 시대는 끝나가는 거죠. 언론 도움을 못 받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요, 기관을 움직이는 거는, 기관에서 만약에 자동차 회사다. 자동차 하는 거는 늘 하는 거니까 만드는 건 잘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루틴한 그 회사의 본업이니까 그거 못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근데 그 외의 일로 그 회사가 위기를 맞는 게 뭐냐? 그 내부에서 부정부패가 생기는 거고요. 그거는 그 조직의 감찰이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부패가 나왔을 때 그게 외부로 알려져서, 물론 뭐 검찰이 수사하거나 해서 혼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또 언론에 크게 알려져서 막 시끄러워지면은 그냥 무지하게 얻어 터집니다. 검찰 수사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더 크게 받지 않도록 언론이, 그래서
조직을 딱 운영하려면 내부 감사하는 거하고 대외 관계, 대언론, 대관 이걸 잘 해야 됩니다. 루틴한 건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리더는 그 두 개를 잘 잡아야 돼요. 대통령도요. 국정을 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공무원들이 늘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권하는 게 일선 공무원들 만남을 자꾸 가져라. 땡전처럼 자꾸 일선 말단 부서에 가서 격려하고 해서 돌아가게 하고, 두 번째, 부정부패 잡는 국정원, 감사원, 검찰, 경찰을 잘 돌려서 내부 잡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민협조를 받고 잘하는 것으로 하도록 홍보활동을 잘해라. 그래서 옛날에는 공보처가 중요했고 공보수석, 홍보수석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 운영의 제가 쉽게 말하는 틀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못 가지고 대통령을 하시는 분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도어 스태핑 가지고 본인이 이제 대언론 관계를 처음 열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엔 박정희 전두환처럼 기자들과 같이 계속 토론하면서 뭐 며칠 지내고 술도 먹고 뭐도 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양반 검사를 자기 사람한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감이 됐을 때 이렇게 협조가 나오고 또 바른 말 나오면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언로가 트이는 거죠. 그거는 안 하면서 도어 스태핑은 이건 깔짝깔짝이거든요.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언론 관계를 못했습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치면은 그냥 그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뭐 또 인터넷 매체가 또 가깝게도 뭐 지내는 것 같지만 거기도 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A4 용지나 읽었지만 근데 그 사람 뒤에는 탁현민이라는 제주꾼이 있었어요. 가끔씩 이렇게 홍범도 유해가 왔을 때 막 이렇게 밤에 뭐 이렇게 멋있게 한다든지 뭐 우리 미군이 자기네 유해인 줄 알고 북한에서 가져왔던 것 중에 한국군 유해가 있으면 다시 받았을 때 그걸 장엄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뭘 만들 줄 아는 탁현민이라는 기술자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런 사람도 안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서 언론 관계를 이끌어 할 사람이 누굽니까? 홍보수석이 분명히 있죠. 홍보수석 누굽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최영범 씨더라고. 최영범. 60년생이니까 제 또래인데 저랑은 인연이 없습니다. 60년생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기네. 영동고등학교 나왔고 성대 법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 취직했는데 저는 첫 직장이 조선일보라서 이 사람하고 엮인 적이 없고 SBS가 개국했을 때 SBS로 옮겨가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하고 뭐 경영지원본부장 거기서 뭐 아주 요직을 다 거쳤군요. 그리고 이제 퇴직해서는 효성그룹의 커뮤니케이션 실장을 했습니다. 실장이지만 거의 부사장급 있고 그런 걸 했죠. 자, 그러면 최영범 씨는 보도 기능을 해왔고 그 다음에 효성 가서는 커뮤니케이션 언론 담당 이제 임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언론 담당 임원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봐요. 하나는 언론에서 자기 기업을 공격적으로 쓸 때 그걸 막아내는 방어적인 기능이 있고 설명하거나 뭐 기자들을 회유하거나 두 번째로는 광고비를 써서 광고를 해서 자기 기업 홍보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언론 기자 출신의 이렇게 사람을 커뮤니케이션 실장 쓸 때는 자사를 방어하기 위해 씁니다. 그럼 대통령 홍보실장은 뭐냐? 대통령을 방어하는 것도 해야지만 대통령이 잘했다는 홍보도 해야 되고 국정을 알리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영범이랑 홍보수석을 아무도 모르고 대통령이 이제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거는 옆에서 안 도와준다는 얘기죠. 이게 최영범 수석의 문제인지 윤 대통령 스타일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윤 대통령이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검사들이 가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착각을 하는데 판사들도 그렇고 감사원 사람도 그런 경우, 기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저것 살인사건 하다가 사기사건 하다가 또 경제사건 하다가 뭐 군에서 일어난 사건 하다 보면은 처음엔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가 들어가면 머리 싸매고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닌데 뭐 이건 이렇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누구의 도움을 받든 어쨌든 간에 저는 기사를 쓰고 그 친구들은 뭐 징역 몇 년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때쯤 되게 되면 전문가 반열에 올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근데 그거는 저도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이걸로 배운 거지 내 몸으로 익힌 게 아니거든. 제가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나 수영선수 운동하는 거 보게 되면 잘한다 못한다 저렇게 영법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만 저보고 그걸 실제로 하라 그러면 저 그렇게 수영 못합니다. 그렇게 달리기 못합니다. 저 100m 제법 제가 지금 운동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 한 15초쯤 나올 겁니다. 지금도. 근데 11초에는 못 뜁니다. 11초가 뛰어야 전문가죠. 그러니까 검사들도 막 뭐 죄를 줄이기 위해 하다 보니까 이건 이해는 됐어. 자기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가 아니에요. 페이퍼 전문가예요. 도상에서 전문가지 실질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다 아는 척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소만 하면 끝이죠. 우리도 기사만 쓰면 끝이죠. 근데 실제로 그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11초에 뛰어가지고 뛰고 난 다음에는 다시 지쳤으니까 뭘 먹고 잘 자고 마사지하고 다 몸을 기계처럼 잘 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은 기자나 검사들은 안 하잖아요. 그들이 전문가죠. 근데 검사나 기자들은 내가 전문가인 줄 알아요. 저도 국방문제 오래 다니면서 전문기자 소리는 수없이 들어봤는데 저 군의 전문가 아닙니다. 소총 쏘는 거 저 자세는 좋은데 총 잘 못 맞춰요. 진짜 총 못 쏴서 아주 놀림감이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근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를 하면서 머리는 좋고 여러 가지 해봤으니까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누가 권했는지 모르지만 턱 받아서 한 거죠. 그리고 최영범이도 눈에 띌 필요 없고 거기 대변인으로 조선일보 출신의 강인선 씨가 있죠. 강인선 씨는 제 조선일보 있을 때 바로 밑에 후배였죠. 그래서 같이 지내서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은 있어요. 상당히 똑똑한 친구인데 강인선 씨도 보게 되면 대변인도 청와대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아침에 대통령 도어 스태핑 할 때 옆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하는 얘기도 뭔가 대화를 쫙 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게 돼 있었냐 이거죠. 그래 안 돼 있으니까 박순애 씨 그냥 임명하고 나서 전 정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이런 우기리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스스로 모순되니까 이제 도어 스태핑 안 한다. 결국은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없었던 거지.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최영범 씨를 그 자리에 앉혔고 강인선 씨를 앉혔으면은 어떻게 국정을 대통령이 하는 걸 국민한테 알릴지. 그게 알리는 게 정치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보를 통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중지를 짜야지. 제가 처음 대통령이 취임 연설할 때 제가 해설을 해드렸죠. 그거 어떻게 왜 할 수 있었느냐? 그걸 작성한 사람하고 제가 어느 정도 가까웠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처음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와서 그다음 쭈물쭈물해서 만들어 발표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대략은 알았지만 그분조차도 어떤 연사물이 나올지는 궁금해서 같이 지켜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이 다 한다고 갖고 가서 하다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아무리 유능한 검찰총장 서울대 법대 나왔어도요. 중지는 못 당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졌을 때 중지를 대준 사람들이 많으면 그들이 공동방어를 해주는데 혼자 하다가 이렇게 도어 스태핑에서 모순이 걸리면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거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본인이 했으니까 뭐 되게 그런 경우는 이게 문제입니다 하고 지적부터 하면 본인이 싫어할 거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제 돌아와서 박정희 전두환처럼 기자들을 또 그렇게 상대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렇게 상대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돈 주지 말고 계속 내 국정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질문 그러니까 비보도 전제로 수많은 대화를 해보는 거죠. 내 사람도 만들고 밥도 먹고 처음 윤 대통령 국방부 앞에 있는 그 옛날에 제 군대 저도 6번에 근무해서 그 할머니가 하던 옛날 국수집도 돌아가셨지만 거기도 가고 빵집도 가더니만 요즘 못하잖아요. 즉흥적이고 자기중심입니다. 이게 문제였고요. 국정은요. 그 많은 스텝 참모들이잖아요. 홍보수석 다 이런 게 참모잖아요. 참모. 대통령은 군 지휘관과 똑같기 때문에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모장이 정리해 준 걸 가지고 이러한 3을 택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도 그렇게 운영 안 합니다. 윤 대통령이 왜 지지율 떨어지는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홍보수석을 활용할 줄 모르고
그리고 내부 감찰은 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민정을 없애버렸죠. 그럼 법무부 통해서 하거나 또 행정부 둘 통해서 해도 돼요. 근데 법무부는 검수완박으로 민주당이 딱 브레이크 잡아놨는데 한동훈 씨가 어떻게든 뭐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경찰을 잡아야 되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윤희근 씨를 경찰청장 임명하면서 가는데 어쨌든 경찰청 직장협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 잘할 뜻이 있었으면 홍보수석과 민정수석은 딱 쥐고 갔어야죠. 정무수석 이런 게 오히려 곁다리죠.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누구 있는데 그분이 이 시민 돌아가는 것들을 대통령한테 전달해 준다는 느낌이 드세요? 그분이 전달을 이 시정상을 잘 전달했으면 저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도록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도어 스태핑은 중단했는데 홍보수석은 누군지도 우리 국민은 모른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를 머리 좋으신 대통령이니까 빨리 바꾸고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강인선 대변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어도 능통하고 임기응변도 좋고 그런 친구들 얘기 쭉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는 뭐 동아일보 논설위원 할 때도 보면 주필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와서 이렇게 아침에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못 보는 거 있으면 저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뭐 탁탁 싸우다가 뭐 깨지기도 하고 또 그다 밥 먹고 풀고 또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주필은 얘기해요. 난 몰라. 이러고 나면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집단 지성을 빌려야죠. 그래서 같이 이건 당신이 하고 다 맡겨야죠. 본인이 원맨쇼 한 거잖아요. 최영범 누군지도 모르고. 국정을 잘하려면은 홍보와 감찰. 감찰은 민정이었죠. 근데 이건 없었어 이분이. 그러면 법무부하고 행안부를 딱 잡아야 되겠지. 사실 이것도 홍보도 필요 없어요. 공보처 기능만 잘 살려도 됩니다. 나머지 루틴한 공무원들 돌아가도록 계속 격려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어 스태핑에 뭐 연연해요. 기자들도 이런 과정 협조를 구할 때 홍보를 통해서 뭐하든 간에 계속 기자들하고 대화하고 뭐하고 하면 되는 거죠. 도어 스태핑 잠깐 한마디에 말실수하면 바로 당하는 걸. 교감이 되면 기자들이 그러면 안 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좌파 매체까지 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통속이 되게 어려운 구조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이 홍보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자기가 뽑아놨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커뮤니케이션 실장하는 사람을 뽑아놔서 방어적이라고 제가 보고 있지만 그것도 역할을 주면 공격적인 방법을 찾을 겁니다. 뽑아놓고 왜 안 쓰냐 이거예요. 도어 스태핑 중단했는데 홍보수석은 모르겠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지금 위기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